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로마 시민들은 40여 년 전 마리우스와 술라의 내전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반가웠던 것은 승리보다 평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 속주와 동맹국에서 폼페이우스 지우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카이사르, 발칸반도를 향합니다. 진군이라 하기에는 1000여 명 정도로 줄어든 육군단과 소수의 기병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전성기 때에도 올림픽이라는 냉각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주변국은 언제나 하이에나로 돌변합니다. 패권국 로마의 분열이 기회로 보인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사라지자 줄서기에 실패한 아테네 등은 카이사르의 처분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관용을 내세웁니다. 카토는 공화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죠. 용서는 평등한 관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카이사르 이전 독재관 술라는 반대파 숙청을 목적으로 살생부를 만들고 수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원로원 최종공고는 체제 위협을 이유로 반대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카이사르가 황제정을 꿈꿨는지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칼을 겨눌지 몰라도 전장을 떠나면 살생부를 만들거나 죽음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전투 중 포로가 된 군 수뇌부들에게 거취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로마의 대표 언론인이라 할 수 있는 키케로가 반 카이사르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카토를 찬양하는 책을 내게 됩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카이사르는 안티 카토라는 책을 낼 뿐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에서 반 카이사르파를 내몬 적이 없습니다. 반 카이사르파가 관직에 오르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지만요. 관용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카이사르가 그린 실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동맹국에 대해서도 카이사르의 관용은 적용됩니다. 2차 포에니 전쟁 이후 강대국이 된 로마, 당시 원로원 의원 일부는 로마의 적대적 행위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카르타고, 코린트 등을 지도상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워버리죠. 카이사르는 아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도시들에게 관용을 적용합니다. 폼페이우스 파이에서 과도하게 적용된 세금을 돌려주거나 감면해준 적도 있고요. 1년 8개월 만에 카이사르는 이탈리아로 귀환을 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카이사르와 키케로의 만남을 그립니다. 브린디시에서 카이사르의 귀국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키케로는 서둘러 항구로 나섭니다. 카이사르라면 호의적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죠.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처를 부탁해야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자신의 인격이나 신분을 손상시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군중 속에서 키케로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포옹을 하거든요. 카이사르는 말에서 내려 키케로와 수백 미터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수행원이었던 기병들이 속도를 맞추느라 애썼다고 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공신 중 일부에게는 죄를 만들어 지방으로 보냅니다. 어떤 이에겐 유배형을 내리기도 하고요. 처남인 민씨 형제는 죽음을 받게 되죠. 무해하다고 여겨진 공신 중의 공신 하륜과 조영무는 실수까지 눈 감아 주는 아량을 보이기도 합니다. 카이사르는 끝까지 자신에게 저항한 카토, 라비누스에게는 어떠한 관용을 적용하려 했을까요? 아쉽게도 그들은 포로가 되기 전 전쟁에서 사망을 하거나 자살을 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어땠을까요? 카이사르는 끝없이 강화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때 폼페이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카이사르의 은덕에 의한 것으로 보이게 되면 그것이 목숨이든 시민권이든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스스로 이탈리아를 떠난 내가 카이사르를 따라 이탈리아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은 분명 카이사르의 관대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관용은 주고자 하는 이의 마음뿐만 아니라 받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아프리카로 반 카이사르파가 모여듭니다. 카이사르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반 카이사르 진영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보냈던 쿠리오는 누미디아의 왕 유바를 만나 대패를 하게 됩니다. 기세가 올라 있는 거죠. 카이사르는 이러한 아프리카를 두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장기간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반도를 비워놓은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2달간 이어진 클레오파트라와의 나이강 수원 찾기 여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파르살루스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도록 한 고참병들을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들은 카이사르의 분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령만 내리면 당장 달려올 장병들이죠. 신병 모집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카이사르는 독재관입니다. 로마에 입성해서 한 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공화정 말기 엄청난 선거 비용과 품위 유지비는 다수의 기득권층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안기게 됩니다. 카틸리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정관 선거에 나섭니다. 결국 원로원 최종 공고에 의해 반역자로 몰려 죽음을 맞게 되죠. 당시 카이사르는 죄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죠. 빚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카이사르 역시 카틸리나와 한패력서 한 주장이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 혹은 이미지는 카이사르가 꾸준히 원로원 최종 공고와 맞서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게 합니다. 갈리아 전쟁과 내전 동안 카이사르와 함께했던 부장들은 관직에 올라 있습니다. 그들 배후에는 로마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 거고요. 히케로의 사위이며 법무관에 오른 돌라베라와 호민관에 오른 키케로의 애제자 카일리우스는 부채 탕감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카이사르라면 채무자의 고통에 공감할 거라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카이사르가 직접 하기 민망한 일을 대신했다고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카이사르의 경제관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부분입니다. 빚은 채권자 측면에서 보면 투자입니다. 버블이 붕괴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부채 상환에 관한 법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전시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1년간 이자 지불을 면제하게 합니다. 연 이자의 상한을 12%로 제한을 합니다. 대부분의 농경사회에서 이자율은 20% 정도입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는 40%의 이자를 받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폼페이우스와의 일전을 위해 그리스로 떠나기 전에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죠.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치를 내전 이전으로 환산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내전은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자산 가치, 특히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로마는 사유재산 보호에 진심입니다. 부채 탕감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시도한 토지 재분배는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국유지 사용권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권 역시 재산권의 일부입니다. 국가는 재산권을 사들입니다. 이때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문제에서 그라쿠스의 접근이 과격했다고 여긴 원로원은 원로원 최종 공고를 발동합니다. 그라쿠스와 지지자들을 재판 없이 학살을 하게 되죠.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을 거치며 막대한 부채를 갚아냅니다. 하지만 내전이 이어지죠. 전쟁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린백이라는 국채담보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돈, 그러니까 금을 빌려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는 금, 은 본위제 사회입니다. 군단병의 월급도 식량과 군수품 구매에도 은이 필요합니다. 지폐 계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폼페이우스파가 주로 했던 삥뜯기식의 군비 확충은 위험합니다. 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비가 또 필요하게 되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부귀영화라면 모르겠지만 개혁이 목표라면 접근을 달리해야만 합니다. 카이사르의 선택은 대출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의 경험을 10분 살렸을 겁니다. 담보라고는 거의 없던 몰락한 귀족 가문의 아들이었던 카이사르가 막
막대한 부채를 땡길 수 있었다면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된 지금 부채를 일으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부채 상환에 솔선수범해야만 합니다. 대항해 시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들은 전쟁을 이유로 부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부채를 지워버리려 하죠. 금융업자들은 당연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신용을 지켰던 네덜란드가 패권을 잡게 되죠. 두 번째 한 일은, 아니 해야만 했던 일은 고참병으로 구성된 군단의 파업에 대한 대처입니다. 카이사르는 이미 군단병의 파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전 초기 스페인 원정을 떠나기 전 최정예 구군단이 파업을 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강경 대응을 합니다. 명령은 사령관인 내가 내리고 장병들은 그 명령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나의 명령은 공정함을 잃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10분의 1형 10명 중에 1명을 뽑아 나머지 9명이 1명을 죽이는 아주 잔혹한 형을 선고합니다. 처벌은 유야무야 되긴 하지만요. 디라키움 전투에서 포위망이 뚫렸을 때였습니다. 패전 물타기를 위해 소규모 공격을 수행하던 카이사르 군대는 폼페이우스의 역습을 받게 되죠. 이때 구군단은 혼돈에 빠집니다. 카이사르는 도망가는 기수에 군단기를 뺏어 들고 후퇴를 막아서지만 패주를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구군단병 중에 일부는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갈리아 전쟁 당시 상관이었으며 폼페우스파 기병사령관인 라비에누스에 의해 카이사르 최정예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치욕적인 말까지 듣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살아남은 구군단병들은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번 파업의 주동자는 10군단입니다. 로마인들, 아니 주변 국가도 카이사르의 친위대로 알고 있습니다. 훗날 무솔리니는 자신의 친위대를 10군단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번에도 카이사르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기질은 묻어납니다. 칼을 든 자들의 폭동입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는 군단병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병사들은 제대시켜달라고 외칩니다. 카이사르가 자신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약속할 거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제대를 허락한다 라고 말합니다. 깊은 침묵이 찾아옵니다. 카이사르는 말을 이어갑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급료도 그 밖의 보수도 모두 약속대로 지불하겠다. 다만 그것은 나를 따라와 주는 다른 병사들과 전쟁을 끝내고 개선식을 거행한 후 지불하겠다. 그동안 어디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전우 여러분이 아닌 시민 여러분이란 말에 완전히 기가 꺾인 군단병들은 병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카이사르는 아무 말 없이 떠나게 됩니다. 무엇이 군단병으로 하여금 카이사르를 이토록 따르게 했을까요? 세 번째 한 일은 다음해 집정관 선거를 주관하는 겁니다. 선거라고 하지만 카이사르가 지명하는 겁니다. 그동안 부독재관을 맡고 있었던 안토니우스 대신 레피두스를 지명합니다. 혹자는 안토니우스를 경질한 것이라 하죠.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44년 집정관으로 카이사르에 의해서 지명되게 됩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경우는 흔히 발견됩니다.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는 무수리의 아들이었죠. 카이사르가 전쟁터에서 부관이 아니라 독립된 온전한 군사령관으로 인정했던 인물은 라비에누스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어땠을까요? 갈리아 전쟁 동안 로마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속주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디우스, 쿠리오 등의 호민관을 활용을 하죠. 쿠리오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확인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전 초기 아프리카 원정을 떠난 쿠리오는 전사했기 때문이죠. 안토니우스는 호민관으로 활동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합니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원로원 최종 공고가 카이사르를 향했기 때문이죠. 군대를 이끌게 된 안토니우스, 카이사르의 재촉에 따라 바람의 도움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죠. 그리고 디라키움에서는
또한 수석 부사령관 역할도 수행합니다. 파르살루스 이후 부독재관에 임명되죠. 안토니우스가 키케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시 키케로는 더 이상 반 카이사르 진영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로마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브린디시 항구에 도착했을 때 안토니우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죠. 이탈리아로 들어와도 되는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의 편지의 사본을 동봉을 합니다. 소카토와 루키우스 마르켈루스가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정치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를 허가하면 내전의 뿌리를 끊을 수가 없다. 본국 거주 허용 여부는 직접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결정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키케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행간을 읽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이사르는 안토니우스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갈리아 전쟁 동안에 거부권 행사를 하는 호민간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종 이방원은 세종에게 양위를 하면서도 군사 전략 및 지휘권은 넘기지 않습니다. 세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태종 이방원은 2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대리청정하던 수많은 조선의 세자들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는 유언 집행인으로 안토니우스를 지목합니다. 후계자로는 옥타비아누스를 지명하지만요.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10대입니다. 정치 경험도 없는 상황입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만약 옥타비아누스가 사양을 하면 부장이었던 데키우스 브루투스, 카시우스 등이 차순위 후계자로 담겨졌다 쓰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살아있고 옥타비아누스가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다면 폐쇄자를 면할 수 있었을지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정치활동을 마친 카이사르는 다시 한번 전장으로 나섭니다. 겨울로 막 접어드는 시점입니다.